네, 안녕하세요. 흉부외과 전문의 서동주입니다. 네, 오늘 2월 3 일입니다. 아주 긴 설 연휴를 보내시고 오늘부터 굉장히 좀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올겨울이 굉장히 좀 추울 거다라고 많은 예측들을 했는데 실제 뭐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춥진 않았었거든요. 않았긴 했는데 근래 들어서 굉장히 좀 이번 겨울 들어서 굉장히 좀 추운 날씨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가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또 눈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들이나 이런 건강 관리들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인제 뉴스 중에 굉장히 좀 지금 놀랐던 뉴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구준엽 씨의 아내로 소개된 이제 대만 배우분이 급성 폐렴으로 또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제 여행 중에 인플루엔자 감염이 생겼고 이후에 급성 폐렴이 생겼다고 하는데 실제 인제 이렇게 단기간에 건강한 이제 40 대잖아요. 40대 후반이긴 하지만 40대 건강한 젊은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들은 그렇게 흔한 경우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제 인플루엔자 독감 이제 같은 경우에 폐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제 독감은 고열도 발생하고 일반 감기에 비해서 고열도 발생하고 이제 다른 전신 질환 뭐 인제 오한이나 근육통 같은 것들이 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른 바이러스성 폐렴이랑 좀 다르게 어 쪼끔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하면 이제 급성 호흡기 증후군 이 ARDS라고 하는 이 호흡기 증후군까지 빠지면서 진행이 좀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젊은 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부분인데 이게 건강한 젊은 분이 이런 이제 일이 생겼다고 하니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경각심도 좀 가지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젊다고 너무 인제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독감 백신도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독감 백신도 좀 맞으시고 호흡기 감염에 대해서 쪼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인제 흉부외과다 보니까 인제 뭐 폐렴부터 해서 여러 인제 호흡기 질환 환자분들도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전에도 많이 인제 폐렴 환자들 인제 질환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진행되면 굉장히 좀 힘든 경우들이 있거든요. 심하면 인제 저희가 에크모라고 하는 이런 장치 인제 기계 장치를 좀 달아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고 막 그래서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한 2주 전에 뭐 언론에서 이렇게 뉴스에서도 이 독감 때문에 독감이 굉장히 환자들이 유행이고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뭐 인제 장례식장도 부족하고 혹은 인제 화장 인제 예약이 굉장히 좀 미뤄져서 장례 기간이 3 일장이 아니라 뭐 5 일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독감이 굉장히 대유행인 것 같습니다. 대유행이고 이전에 이제 코로나가 대유행일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외출도 삼가했고 실제 이제 마스크를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잘 쓰셨는데 최근에는 인제 마스크도 거의 쓰지 않으시고 인제 외부 활동들이 굉장히 좀 늘었잖아요. 그리고 인제 해외여행이나 이런 해외여행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늘다 보니까 감염에 노출될 기회들이 좀 많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환자들이 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이런 시기에 더더욱이나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할 것 같고 이번에 인제 뉴스 보고 저도 인제 깜짝 놀라서 이게 이제 예산 일이 아니다. 음. 인플루엔자가 실제 이제 인플루엔자로 사망하는 경우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진 않은데 그래도 사망률이 한 1% 정도입니다. 1% 정도이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어 이제 특히나 고령이시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백신 맞으시고요. 마스크 좀 꼭 착용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 마스크 구매율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고 하지만 지금 시기에는 마스크를 그냥 상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인제 마스크 쓰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불편해서 좀 잘 안 쓰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착용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제 아이들 이제 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나 좀 이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위험 이제 인자들이 좀 가지시고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꼭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독감이나 이런 바이러스 질환이 유행하는 지역을 가실 때는 꼭 또 이제 마스크 착용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로마유 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여행 가서 아프면 독감 걸리거나 아파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들고 가야 할 상비약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하시는데요. 일반적인 이제 감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걸 치료할 약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증상을 좀 조절해 주는 약제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독감, 인플루엔자나 뭐 우리가 이제 코로나 같은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특정 바이러스에 의한 이 질환이 있는 경우는 빨리 진단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항바이러스제를 좀 투여할 수 있거든요. 근래에 인제 뭐 타미플루 같은 이런 항바이러스제가 굉장히 좀 동이 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항바이러스제를 쓰게 되면 그만큼 치료 기간도 짧고 인제 증상도 완화시키는 인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독감 걸리면 빨리 치료를 해 주는 게 좋죠. 항바이러스를 투여해 주시는 게 좋고 건강한 분들은 일반적으로 증상 조절을 해 주면 좀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타이레놀 같은 이제 진통 해열제 같은 것들을 꼭 인제 여행 가실 때는 인제 상비약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증상을 좀 치료해 줄 수 있는 열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그러니까 소염제 같은 것들을 같이 가지고 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행 가서 아프면 굉장히 좀 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병원 가서도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돼서 치료하는 데 굉장히 좀 힘든 애를 먹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비약들은 좀 챙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통제, 진통 해열제, 뭐 타이레놀 같은 진통 해열제는 꼭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뭐 항생제를 저희가 보통 약국에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상비약으로 또 가져가는 것도 그거는 치료에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인 인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저희가 먹는 약으로는 이제 뭐 소화제 같은 뭐 약간 체했을 때 뭐 이렇게 소화불량 있을 때 급체했을 때 쪼끔 쓰는 약제도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또 하나가 상처 냈을 때 바를 수 있는 연고 정도는 꼭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뭐 에스로반 같은 항생제 연고들도 팔거든요. 혹은 뭐 우리 많이 쓰는 이제 후시딘 뭐 이런 약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고들은 거기에 인제 항생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급성기에 상처 났을 때 좀 발라 주면 이제 해외에서는 쪼끔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국내에 있을 때는 필요하면 병원 가서 소독하고 이러면 되지만 진료 보기 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런 항생제 연고들도 좀 챙기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항생제는 먹는 거를 뭐 사실 상비약으로 가져갈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먹는 거는 쪼끔 어렵지만 연고 같은 경우는 쪼끔 챙기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이 같은 경우가 인제 상처 났을 때 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이제 후시딘이나 뭐 에스로반 같은 항생제 연고들은 좀 챙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약간 인제 항히스타민 같은 약제들 인제 약간 두드러기나 알러지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고것도 좀 챙기시면 저 같은 경우는 챙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인제 주제는 사실은 네 정맥 질환입니다. 정맥 질환. 뭐 제가 또 혈관 질환을 계속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인제 독감이 너무 유행이고 저도 아침에 인제 뉴스 보면서 깜짝 놀라서 '아 이 부분은 좀 같이 좀 소개를 해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인제 독감 얘기를 쪼끔 진행을 좀 드렸고요. 이 부분이나 뭐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인제 댓글 달아 주시면 그 부분을 또 알려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많은 의학적인 지식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인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요즘 뭐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잘못된 인제 진실들 그러니까 진실처럼 보이는 인제 가짜 인제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쪼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특히나 인제 건강 인제 의학 지식 같은 경우는 어 많은 분들이 '아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실제로는 의학적인 인제 검증이 좀 덜 된 부분들이 있거나 오히려 완전히 잘못된 상식들도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데 그중에서도 제가 인제 오늘 말씀드릴 게 정맥혈관에 대한 인제 이야기를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동맥 질환이랑 좀 다르게 정맥 질환은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좀 이 중요성에 대해서 약간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즉각적으로 인제 급성기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우리 몸에서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이게 막 인제 동맥 질환처럼 뭔가 괴사가 되고 뭐 혹은 이 부분 때문에 인제 어 사망하고 혹은 굉장히 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아닌 부분들이 더 사실 실제로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맥 질환은 실제 약간의 소득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올라간 나라들에서 쪼끔 더 많이 관심을 가지는 질환이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예전에는 좀 더 많이 등한시했던 질환이지만 최근 들어 이 환자들의 사람의 인제 보통 생활의 질, 그러니까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관심을 쪼끔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제가 인제 이런 오해와 진실들을 몇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 혹은 지금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이 가지시는 "이런 게 정맥 질환이랑 연관이 있냐요?"라고 했을 때 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어 우리가 하지정맥류, 하지정맥류. 다리를 꼬는 습관을 하면 하지정맥류가 생긴다라는 인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꼬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하지정맥류가 생긴다. 명확하게 이 습관 자체로 생긴다고 보기는 쪼끔 힘듭니다. 힘들지만 만약에 이 정맥류가 생긴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다리 쪽에 지속적으로 인제 혈류를 압박하고, 그리고 인제 이게 혈관의 압력을 높이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긴 한데, 단순히 "다리를 꼰다."라고 해서 하지정맥류, 정맥 부전이 생긴다고 보기는 좀 힘들 수 있죠. 왜냐면 이 대표적으로 인제 정맥류를 일으키는 원인은 이제 유전적인 요소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인제 혈관의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좀 있고요. 거기에 인제 비만, 그리고 임신 같은 경우도 인제 이전에 제가 소개해 드렸다시피 임신이 되게 되면 우리 여성 호르몬의 변동이 굉장히 좀 크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혈류량도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복압 자체도 아이가 인제 점점 크게 되면 복부에 인제 압력들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요게 인제 여성 호르몬 때문에 혈관도 늘어나지만 복압도 늘어나면서 그걸로 인해서 정맥류를 좀 촉진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일시적인 변화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하고 나면 좋아지긴 하지만 그 외에 인제 유전적인 소인들이 있고, 비만, 이제 살이 체중이 점점 는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하체로 가는 혈류량도 많이 가해지면서 이것 때문에 좀 잘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호르몬 변화도 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인제 자세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야세는 있지만 이게 단순히 이제 '꼬는 습관들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인제 '무조건 하지정맥류가 생긴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오히려 인제 그것 때문에 인제 증상들이 다양한 인제 근골격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하지만 인제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악화의 요인들은 쪼끔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장희정 님이 이제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팔과 다리 정맥 혈관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늘어졌다."라고 하는데 정맥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수액을 너무 자주 맞아서일 수도 있나요? 코로나 걸리고 한 달 동안 2-3 일에 한 번씩 맞았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혈관이 잘 늘어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맥류라는 것 자체가 실제 인제 증상이 있거나 혹은 안쪽에 판막에 이상이 없는 상태라도 혈관들은 늘어날 수 있거든요. 혈관이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상황, 혹은 혈관이 다른 분들보다 늘어나는 상황들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관의
기능적인 요소들은 정상일 수 있지만 혈관들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늘어나는 가장 큰 요소는 약간 유전적인 소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전적인 소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쪽으로 혈류량이 많아졌다든지 혹은 정말 이제 수액을 맞으면서 그쪽에 혈류량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혈류량을 만약 늘렸다라고 하면 정상인 분들은 그게 인제 수축 이완하도 다시 인제 수축하면서 혈관 사이즈가 뭐 "정상으로 돌아온다."라고 하지만 반복적으로 인제 혈류량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부하가 걸렸을 때 탄력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혈관이 좀 잘 늘어나는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혈관이 쪼끔 더 늘어나 보일 수도 있죠. 특히 인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뭐 헬스를 많이 한다든지 혹은 운동량이 굉장히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쪽 혈관 근육으로 혈류량이 많아지게 되면 다시 인제 회수하는 혈류, 그러니까 정맥의 혈류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이제 유전적인 소인들이 있는 경우는 피부 밑에 있는 혈관들이 굉장히 좀 돌출돼서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팔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나 다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 보면 혈관이 굉장히 좀 도드라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혈류량이 인제 계속 늘어나는 있는 상태, 혈류 인제 요구량이나 혈류가 지나가는 양이 많아지는 분들은 그쪽 혈관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제 결국에는 그건 이제 약간 유전적인 소인이 반 이상이고 그 한 20-30%는 이제 후천적인 소인들이 이제 크게 인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이스 라떼 님께서 질문 주신 게 콜레스테롤 얘기네요. 콜레스테롤 약을 안 먹는 남편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네. 예, 남편분도 보통 예 아내분 말을 좀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죠. 네. 식단 관리에서 수치가 안정적이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콜레스테롤이나 요즘 뭐 쓰리고 질환 뭐 당뇨도 그렇고 고지혈증 그리고 인제 고혈압 이런 것들이 약을 먹는 것 자체를 되게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약간 인제 약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약을 굳이 먹지 말고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해서 치료를 해라."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그런데 인제 어느 수치가 넘어가는 인제 쪼끔 이제 높은 이제 수치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약을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지만 약을 좀 먹어야 되는 단계라고 하면 드시는 게 좋은데요. 근데 인제 식단을 꾸준히 하고 내가 운동을 하고 생활 습관을 고칠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아마 약을 안 먹고 지내시는 게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약을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작용들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게 인제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안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안 드시려면 수치 관리를 굉장히 좀 잘하셔야 되죠. 식단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 인제 HDL이나 LDL 이런 수치들이 어 식단만 해서 내가 운동을 해서 이게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게 쉽지 않아요. 한번 그렇게 올라간 단계라고 하면 그렇게 떨어뜨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그냥 안정을 위해서는 약을 쪼끔 인제 드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고지혈증 환자들 뭐 이렇게 쓰리고 질환 환자들도 굉장히 많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걸 뒀을 때 치료하지 않고 두었을 때 또 예후가 다른 질환에 인제 걸릴 확률도 쪼끔 인제 안 좋아질 확률도 높아지고요.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관리하는 게. 식단이나 운동만으로 관리하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원체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설득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근데 수치를 쪼끔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잔돌이 님. 네, 오늘 질문이 인제 다양하게 인제 질문을 주시는데요. 네. 진짜 궁금한데 네, 질문 중에 하나가
중증 외상센터에서 나온 것처럼 심장 파열 수술이 2 시간 만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중증 외상센터를 다 안 봤어요. 다 안 봐서 일부 좀 보다가 와이프가 굉장히 재밌게 봐서 혼자 저 인제 출근하고 일하는 사이에 정주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제 같이 못 보니까 1 화랑 마지막 화만 봤거든요. 마지막 화인데 중간에 심장 파열이 된 케이스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인제 심장 파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심장 파열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수술 시간이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파열 정도가 심한지, 그리고 중요한 게 심장 파열이 생겼을 때 심장 근육의 손상이 얼만큼이 됐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장을 뭐 단순히 파열이 되면 심장 근육이 손상이 안 된 경우는 그 부위만 잘 이제 봉합을 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죠. 하지만 심장 근육이 그쪽이 괴사가 돼서 이제 보통 심근경색이 돼서도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면서 그 부위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인제 저희 흉부외과 서전 입장에서 정말 인제 최악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결국에는 관성맥 우회 수술을 해도 되돌아오지 않고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픕니다. 하고 나서도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외상에 의해서 뭐 칼이 찔렸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파열이 됐으면 근육만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잘 봉합을 하면 되죠. 그래서 펌프 돌리고 심장을 멈춘 상태에서든 뭐 여러 상황을 인제 생각을 하고 하면 되지만 뭐 2 시간 만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단순히 말하면 뭐 2 시간 뭐 1 시간 만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환자나 이제 심장의 손상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심장을 멈추고 심장을 인제 봉합하고 이런 수술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그럴수록 예후나 혹은 심장이 멈춰 있는 시간 동안에 혹여나 생길 수 있는 다른 인제 후유증, 뭐 뇌에 인제 뭐 뇌로 혈류량이 모자라서 혹은 팔다리로 가는 혹은 우리 여러 장기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인제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 시간 만에 뭐 2 시간도 안 돼서 뭐 수술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편 보니까 약간 심장 압점, 그러니까 우리 tamponade, 이제 탐폰 때문에 뭐 초음파로 이렇게 그 우리 배액을 하는 씬이 있던데 고게 처음 보면서 약간 좀 아쉬웠어요. 이게 왜냐면 초음파를 보면서 하는데 시술 자체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배우 연기자분이 하시니까 어색한 게 당연하죠. 어색한 게 당연한데 완전 인제 초음파 화면도 보지도 않고 막 인제 하시는 게 좀 쪼끔 어색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좀 박진감 있게 근데 재밌게 보긴 했습니다. 네. 전진애 님. "펜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주변의 근육들, 늑강근, 횡격막이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데 정말인가요? 그러니까 폐 자체는 결국에는 그냥 풍선입니다. 풍선이라서 우리가 호흡하면서 생기는 그런 압력 차이, 이런 것들, 그리고 근육과 호흡하면서 생기는 안쪽에 있는 이제 그런 압력들의 차이로 인해서 이게 폐가 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호흡근만으로 폐가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요소를 작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숨 날숨을 하면서 그런 압력 차이가 생기면서 폐가 인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이게 지속적으로 되면 이제 우리 호흡하는 근육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가슴에 있는 호흡근, 늑강근 이런 것들이 쓰이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좀 어떤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호흡 근육들이 좀 주요하게 또 작용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나중에 인제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소개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폐는 호흡 근육도 분명히 좀 중요한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엔젤님까지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고 뒤에 또 얘기들을 좀 드릴게요. 엔젤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종아리가 보고 배처럼 퉁퉁 부었다."라고 하시네요. 다리 초음파를 보니까 정맥류 초기라고 하셨는데요. 밖으로 크게 늘어난 혈관이 보이지 않아도 그럴 수 있나요? 초기니 주사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던데 무슨 주사를 맞나요? 아플까요? 주사 맞지 않고 왔거든요. 라고 하시는데
이게 종아리가 이게 "보고 배처럼 퉁퉁 부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 부었는지를 쪼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굉장히 좀 많이 붓고 불편하셔서 검사를 하셨는데 정맥류 초기라고 인제 들으셨나 보네요. 실제 저희가 하지정맥류 자체는 혈관 초음파를 통해서 정맥 부전 그러니까 판막의 기능이 이상이 있는지를 보는 게 진단 기준이고요. 외부에 나오는 이런 혈관들이 돌출되는 혈관들은 그 외에 인제 임상적인 경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인제 임상적인 단계 중에서 혈관들이 보이게 되면 인제 한 2 단계 늘어난 혈관들이 보이면 2 단계 정도라고 보고요. 그런 늘어난 혈관과 함께 이제 붓는 증상들이 있으면 한 3 단계. 보통 이제 2 단계 정도 이상부터는 안에 검사상 이상이 있고 이런 인제 혈관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는 인제 "치료를 하자."라고 보통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인제 "초기다." 뭐 아니면 뭐 "주사 치료만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맞는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제 경화제라고 하는 혈관을 인제 변성시키는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진 혈관을 변성시키는 경화 주사를 쪼끔 맞는 겁니다. 경화제를 주입해서 혈관을 변성시키는 인제 주사를 맞는 건데요. 보통 주사 시술을 할 때는 통증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액 맞는 주사 약간 따끔하고 뻐근한 정도이긴 한데 이게 약간 혈관이 변성되는 과정에서 약간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염증 반응이 혈관염이 인제 발생하는 염증 반응들이 좀 발생해서 하고 나서 좀 통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가 약간 화끈거리고 좀 불편하고 딱딱하게 만져지고 이런 경우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맞고 나면 보통 일반적으로 증상이나 초기 같은 경우는 좀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치료도 뭐 간단한 부분들이어서 치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초기 같은 경우는 뭐 무조건 수술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초기에 간단한 이런 주사 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들도 또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인제 검사를 했을 때 제가 인제 오늘 질문지 인제 오해와 진실에는 넣진 않았지만 검사를 해 보면 어떤 병원에는 인제 역류가 있고 어떤 병원에는 "역류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병원도 있지만 또 검사를 했을 때 "둘 다 역류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병원은 "초기니까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병원은 "치료를 해야 된다." 뭐 요런 쪼끔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정확히 인제 저도 인제 설명을 드리는 게 환자분한테 시술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좀 들으실 필요는 있으시죠. 왜냐하면 치료해야 되는 정확한 인제 우리 크라이테리아 그러니까 어 우리 인디케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단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얘기를 좀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아 그게 맞고 공감이 된다.'라고 하시면 치료를 하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한번 다른 병원도 좀 진료를 받아보시는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술해야 되는 돼야 되는 그런 이제 인디케이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 크라이테리아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게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맞는 이제 치료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다시 이어서 얘기를 좀 하면요. 그런데 인제 하지정맥류에 있어서 우리가 인제 다리 꼬는 방법이 무조건 정맥류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하고요.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 그리고 다리를 올리고 뭐 이런 혈액순환에 조금 도움이 되는 중력보다는 그러니까 중력 방향으로 혈류가 흐를 수 있도록 약간 다리를 올려 놓으면 중력 방향으로 혈류가 흐르면 다리보다는 이제 심장 쪽으로 혈류가 잘 갈 수 있게 좀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 그리고 바른 자세가 또 중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성만 걸린다. 정맥류는. 뭐 사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제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남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인제 실제 성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차이가 납니다. 뭐 6대 4, 7대 3 정도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이제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인제 대표적인 게 유전적인 요소와 인제 호르몬 이제 여성과 남성이 인제 이렇게 정맥류의 차이가 나는 게 호르몬 문제가 가장 크죠. 여성 호르몬의 문제.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소인으로 인해서 남성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활 환경적인 이제 생활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영향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남자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증상들이 좀 하지정맥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유전적인 소인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 비만 인구가 좀 늘었어요. 그리고 운동 부족이 굉장히 늘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좀 불편해서 오시고 다리에 혈관에 이상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대다수가 운동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정맥류가 생겼어요. 생기면 운동하면 더 힘들거든요. 운동하면 다리에 인제 뒤에 또 얘기가 나오지만 운동하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서 이것만으로 인제 악순환에 이제 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운동 부족과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남자분들이 좀 많이 생기고요. 이 부분은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에 있어서 좀 더 특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남 여성분들에 있어서 여성 호르몬 자체가 우리 정맥류를 좀 잘 일으키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혈관을 좀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을 좀 여성 호르몬이 당연히 훨씬 더 적다 보니까 혈관을 좀 보호해 주는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인제 위험 요소에 노출되게 되면 혈관들은 더 많이 망가지게 되고 고장이 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미용적인 문제일 뿐이다.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병이냐 병이 아니냐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이 논쟁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제 다른 치료의 관점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이거는 당연히 X이죠. 사실은 아니지만, 하지만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면, 외관상으로 정맥류가 있게 되면 이거는 그냥 미용적인 거다. 치료를 해 주게 이 부분은 사실 인제 지금 진료를 받을 때 많은 인제 저희처럼 정맥류나 하지정맥류나 이런 혈관을 치료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보시고 "이거는 그냥 미용적인 부분이다. 그냥 이렇게 사셨으면 뭐 그냥 지내시는 게 나으세요. 뭐 굳이 치료를 왜 해요?"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인제 단순히 정맥류는 외관상으로 피부 변화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인제 안쪽에서 계속 뭔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이거 자체가 또 큰 게 인제 심리적으로도 좀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이게 저희가 70대 후반에 뭐 70대 중반에 어머님들, 할머님들 오셔서 이게 오시는 게 창피해서 정말 이제 바지도 못 입고 수영장도 못 가겠다. 그러니까 수영장이 뭐 여행 가서 가는 수영장이 아니라 정말 건강을 위해서 내가 수영도 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창피해서 못 하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안 그래도 갱년기 이후에 자존감도 떨어지고 우울 장애가 생기는데, 이런 외관상 이런 문제들도 심리적으로 혹은 우울 장애나 이런 감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는 아니다. 또 하나는 이게 지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뭔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뭐 이것 때문에 수면 장애까지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려고 하면 쥐가 나고, 자려고 하면 뭔가 다리가 막 간지럽기도 하고 불편하고 막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편감으로 인해서 생활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 뭐 붓는 것도 원인이고, 또 하나는 이전에 이제 비쇼 사이클 이제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혈전의 위험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혈관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서 와류가 생기고 염증들이 생기고 이런 혈액이 정체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고 압력 변화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혈전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요. 혈관이 저렇게 도드라진 분들이 갑자기 그 부위가 빨갛게 되고 아프고 붓고 이래서 오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혈전의 위험도 높이게 되고 이거 자체가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정맥류, 하지정맥류는 단순히 미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건강의 인제 부분들, 심혈관 건강뿐부터 이 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기 치료를 통해서 조기 치료하면 수술적 치료 안 하고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조기 치료를 하고 증상을 또 줄이게 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미용적인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질병을 좀 치료하는 측면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인제 쪼끔 인제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쪼끔 답변을 좀 드리면요. 김한희 님께서 그렇다면 손등의 혈관이 굉장히 굵은 힘줄, 그러니까 혈관이겠죠. 혈관들이 보통 보이는 걸 인제 힘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근육 인제 근육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근육 위쪽에 힘줄이 약간 도드라진 것처럼 느끼시니까 많은 분들이 힘줄이라고 하는데, 손등에 있는 이런 굵은 혈관들 그리고 종아리가 파란 핏줄이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진짜 좀 창피할 정도로 너무 굵어요. 그런데 두 손을 높이 들면 없어지는데 괜찮을까요?"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인제 팔을 들게 되면 중력 방향으로 혈류가 쭉 가게 되면서 혈관이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좀 사이즈가 인제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팔을 이렇게 내리고 있거나 혹은 좀 이제 사우나 가거나 혹은 더운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 혈관이 이제 확장하고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보통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별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여성분들은 약간의 인제 미용적인 측면은 인제 문제가 되지만, 이게 인제 그게 인제 미용적인 측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팔에 있는 혈관들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은 별로 인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팔은 일단은 우리 심장으로까지의 거리가 짧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정맥류 하는데 상지에도 정맥류가 생기거든요. 혈관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우리가 증상을 유발시키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은 좀 드뭅니다. 하지만 인제 이 혈관이 늘어나고 혈류량이 제대로 인제 심장으로 못 넘어가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인 이제 상지에 생기는 팔에 생기는 혈관이 늘어나는 정도의 약간 쪼끔 도드라지고 뭐 약간 미관상 좀 많이 도드라지는 혈관들은 별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근데 인제 간혹 이게 "너무 신경 쓰인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인제 주사 치료나 경화제를 쓰는 이제 주사 치료나 뭐 레이저 같은 것들을 쓰긴 하는데,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방법들은 아니긴 하죠. 그래서 뭐 크게 "증상이 없다."라고 하면 신경은 쓰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상지에 있는 거는 별 문제 되진 않죠. 엔젤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동생이 하지정맥류가 너무 심해서 시술을 받았는데 경과를 2 개월 뒤에 보러 오라고 하던데 원래 이렇게 오래 있다 가나요? 그리고 항문 치질도 정맥류에 해당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병원마다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게 경과를 뭐 한 달 뒤에 보는 경우도 있고 뭐 3 개월 뒤에 볼 수 있고요. 어떤 병원은 아예 그냥 뒤에 아예 안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 한 달 정도 뒤에 한번 보시고 그 뒤부터 아예 안 보는 병원도 있고요. 뭐 혹은 이제 주기적으로 보는 병원이 있는데, 굳이 일찍 간다고 해서 뭐 크게 해 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해서 한 2 개월 뒤에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기에 인제 시술을 받고 나면 회복이 돼야 되고, 뭐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아물고 혈관 안쪽에 뭐 상처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 부위에 대해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좀 꽤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도 한 3 개월까지는 경과를 좀 봐요. 그래서 중간중간 오시더라도 한 3 개월까지는 특별하게 치료를 더 안 하고 경과를 보다가 그 이후에 뭔가 인제 문제가 있거나 뭐 혹은 역류 부분이 남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치료를 해 드리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항문에 생기는 치질도 당연히 정맥류에 해당되는 거죠. 항문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관략근 주변에 있는 혈관들이 늘어나서 생기는 게 인제 치질이기 때문에 같은 정맥류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지정맥류나 치질에 인제 치질에 쓰는 우리 치료 약제들 있잖아요. 인제 그런 약제들이 실제 인제 하지정맥류에도 쓰는 약제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쓰는 게 인제 정맥혈관에 같이 생기는 정맥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인제 같은 계열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현 현페이지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하지정맥 수술을 사정이 있어서 미루고 있다고 하시네요. 하지정맥으로 인해서 뭉쳐진 혈액이 이동해서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생길 수도 있나요?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맥이 지나가는 길과 동맥이 지나가는 길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심혈관계, 심내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동맥에 인제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질환이라 직접적으로 정맥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심내혈관 질환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은 뭐 사실 연관성이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는데 정맥류가 있고 뭐 혹은 정맥류가 심한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사실은 인제 합병증의 리스크들이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역류가 굉장히 많다거나 혹은 혈관이 많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인제 매번 말씀드린 혈전의 위험성이 좀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혹여나 이게 인제 진행이 많이 되게 되면 안쪽에 피부 밑이나 혹은 뭐 근육도 그렇고 혹은 피하 지방층이나 이런 조직에 손상을 좀 일으켜요. 염증을 일으키고. 이런 염증들이 일으키다 보면 이거 자체가 지속되다 보면 피부에 뭐 궤양이나 뭐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실제 정맥부전 그러니까 하지정맥류가 있어도 궤양이 생깁니다. 궤양이 생기게 되면 이게 인제 진행되다 보면 나중에 뭐 이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신으로 사실은 그런 염증이 이제 진행돼서 뭐 폐혈증까지도 진행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케이스가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실제 생길 수는 있습니다. 뭐 여러 인제 해외 뉴스나 의료 환경이 사실은 병원을 많이 못 가기 좀 힘든 해외 환경에서는 간혹 하지정맥류가 진행돼서 혹은 이것 때문에 혈전이 생겨서 이게 괴사가 진행되고 혹은 이게 폐혈증이 진행돼서 뭐 그 부위를 절단하는 경우나 사망하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많이 되거나 혹은 그런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치료는 어떤 형식으로든 좀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근데 인제 동맥 질환과 정맥 질환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하지만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은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동맥에서 인제 말초로 그리고 모세혈관 혹은 이제 정맥으로 이렇게 연결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뭔가 이게 인제 연관성을 이제 뭐 '이게 생기면 저게 생긴다.' 뭐 요렇게는 연관 짓기는 쪼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한희 님 아까 남편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HDL과 중성 지방을 나눠서 2 기가 되면 괜찮다고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총 콜레스테롤이 244, HDL이 73, LDL이 64, TG가 50 정도면 쪼끔 고민을 좀 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LDL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저희가 고콜레스테롤증 혹은 인제 고지혈증 환자분들 뭐 이런 환자분들에 있어서 치료에 있어서 LDL 같은 경우는 뭐 100 이하로 떨어뜨리고 막 일부러 이제 떨어뜨리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HDL은 높일 수 있으면 높은데 높이면 좋은데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저희가 약물을 처방하거나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중요한 게 기저질환을 뭘 갖고 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굉장히 기저질환도 없고 건강한 젊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제 생활 습관을 개선해 주고 운동해 주고 그렇게 해 보다가 나이가 들어서 약을 써 주면 되죠. 하지만 이제 만약에 뭐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있다. 뭐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 고혈압 뭐 당뇨가 있다. 혹은 다른 가족력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약을 좀 인제 처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LDL 쪼끔 더 낮춰 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기저질환의 유분, 환자분의 상태 요런 것들도 고려해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학도서관님, "심장은 어떻게 영양소를 온몸으로 보낼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심장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기계적으로 단순합니다. 자율신경에 의해서 뛰게 되고요. 자동으로 뛰게 되죠. 심장을 우리가 멈추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좀 공급한다."라고 이제 배우죠. 그러니까 펌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심장은 단순하게 펌프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펌프 역할을 할 때 그 심장 기능이 잘 인제 좋아야 제대로 펌프 역할을 할 거고 혈관이 건강해야 말초로 깨끗한 그리고 영양소가 풍부하고 산소가 풍부한 혈류가 잘 갈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심장은 사실은 굉장히 수십 번 뛰는 굉장히 뛰는 펌프 역할이고요.
갑자기 오늘 시간이 굉장히 좀 부족해졌는데 심장이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운동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뭐 이게 약간 반론 중에 하나가 심장이 뛸 수 있는 평생 우리 심장이 뛸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심장을 너무 많이 뛰니까 그것 때문에 오래 못 산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운동하게 되면 심박수가 많이 올라가죠. 올라가요. 본래 인제 안정기 심박수보다 뭐 2배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운동을 해 주게 되면 심폐지구력이 좋아지게 되면서 심박수가 보통 정상일 때 심박수가 떨어지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제 일반인들이 정상적으로 1분 분당 심박수가 한 7-80 회라고 하면 운동을 많이 해서 심박수가 높아진 그러니까 우리 심폐지구력이 높은 분들은 막 50회 밑으로 떨어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기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심박수가 사실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수한다라고 볼 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운동은 꼭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 그러니까 질문들이 많은데 제가 마지막 질문만 하나 좀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하고요. 이것도 운동이에요. 운동 얘기를 좀 드리고요. 댓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네. "운동 많이 하면 정맥류가 예방된다."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쪼끔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제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데 운동할 때 중요한 게 약간의 인제 그 저강도 운동하는 게 혈액순환도 개선해 주고 정맥 기능, 혈관 기능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유전적인 소인으로 혈관 기능의 탄력성이 좀 떨어진 분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저강도의 운동들을 해 주게 되면 오히려 정맥류 예방에 굉장히 효과적이죠. 가볍게 자전거 태 주고 수영 굉장히 좀 좋죠. 그리고 걷기 해 주고. 그러니까 가벼운 걷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건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이런 걷기, 수영하고 뭐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격렬한 운동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지가 하중면이 좀 심했다. 이런 분들은 격렬한 운동들을 해 주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격렬하게 왜냐면 혈관에 스트레스를 줘요. 과부하가 걸려요. 과부하에 걸려서 혈류 흐름을 원활치 않게 해 주고 혈관을 늘어나게 만들거든요. 결국에 혈관이 늘어나면 판막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맥류 발생 위험도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분들,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과다한 운동, 심한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어 적절한 게 굉장히 좀 어렵지만 저강도의 운동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다른 류의 조금 운동으로 인제 심폐지구력이나 뭐 다른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질문 댓글 중에 아이스 라떼 님께서 "임신 중에 압박 스타킹 잘 신고 걷기 운동 꾸준히 하면 정맥류가 덜 생길까요?"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스타킹을 신어 주는 것도 혈류 흐름에 도움이 되고요. 걷기 운동도 혈류 흐름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걷고 활동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임신 중이시라고 근데 무조건 또 걸으시는 게 우리 산모분들한테 좀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몸의 인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극도의 안정기를 또 가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 걷고 움직이시는 거는 정맥류뿐만 아니라 산모 건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운동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진애 님이 "하지정맥류와 쥐가 나는 것도 연관성이 있냐?"라고 하시는데 정맥이 사실은 인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이게 혈류 흐름에 장애가 생기죠. 정체가 되고 혹은 신경을 또 압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쥐가 나는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혈류 흐름이 원활치 않으면서요. 그래서 분명히 좀 연관이 좀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이 엔젤 님이 해 주시는 것까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정맥 시술을 잘한다는 것은 시술 방법이 다른 병원에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가
비슷한 시술을 하는데 좀 차이가 나는 건가요? 뭐 기준이 어떻게 되냐요?"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시술 방법은 거의 다 이제 뭐 교과서적으로 있는 시술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선택을 어떻게 하냐의 차이인 거고요. 중요한 거는 시술하는 원장님이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시술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역류만 있어서 혹은 진단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인제 이 치료를 하는 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정맥류의 치료에 있어서는 환자분의 증상을 개선하는 게 가장 크고 거기에 있어서 기준에 맞게 치료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에 맞지 않은 환자를 무조건 수술을 하게 되면 그거는 사실은 과잉 진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치료하는 선생님께서 정확한 기준을 환자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하는 게 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제 그 기준 환자분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치료의 기준을 쪼끔 설명을 좀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수술적인 방법도 꼭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 그 부분도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질문들이 쪼끔 더 많았어요. 뒤에 많았는데 여러 내용들을 좀 하다 보니까 오늘 쪼끔 답변을 다 못 드리거나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은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시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사실 인제 뭐 몸 관리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 좀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한 하루 마무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동주였습니다.